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관세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을 반복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8일 한국 증시도 장 초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M이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대한 미국 내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계속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요. 오늘 해운주들의 움직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주가가 탈섬유증 신약 임상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연일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 브릿지 바이오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9.87% 내리면서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함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입니다.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요. 저희와 함께 오늘 이 시장 문 닫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종목군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관세에 관한 협상 기대감들이 들어왔던 걸까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나란히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간밤에는 또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나 자동차 관련주들의 관망세들도 포착되고 있는 시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상승폭을 나타냅니다. 어제는 좀 쉬어가는 흐름 연출이 됐거든요. KB금융이 2.8%, 우리 금융지주가 1.7%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갔을까요?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나타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하락합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만 시장에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펩트론과 같은 기업들은 상승하지만요. 어제 또 트럼프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아갔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M과 같은 해운 관련주들은 중국 규제에 관한 반사 이익을 받아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까지도 강한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맞는 또 전략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 시장의 시나리오에 맞는 전략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오후장 주도 섹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해운 쪽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이 중국 해운사에 입항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한국 해운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중국을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선주를 넘어서 해운주까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조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가격을 저는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조선가가 있고 중고선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조선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배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신작 배에 대한 가격을 신조선가라고 하고요. 중고선가는 그럼 당연히 배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이제 중고선가라고 하는데 보통 신조선가가 올라가야 중고선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고차 시장에 가더라도 신차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거나 혹은 인기 있는 흥행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 또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과 이제 비슷한 지금 구조인데 여기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굉장히 좋은 장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조선가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조선가가 여기서 계속해서 위로 치고 간다면 조선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선주들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부정적인 혹은 불확실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조선가의 가격 정체였는데 의외로 중고선가가 그럼 떨어져야 하나? 중고선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혹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으니 중국산 배를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외의 나라 배를 중고 선가로라도 중고 배라도 이제 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을 돌리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신조 선가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중고 선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많으셨어요. 아마 이제 예측한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조선주들은 수혜를 받겠죠. 새로운 배에 대한 가격이 정체가 되더라도 중고 성가에 대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황.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조선주 안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겠습니까? 바로 기자재단 안에서 보수 작업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익숙한 기업들, 뭐 HD현대 마린 엔진과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HMM을 필두로 하는 해운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의 갭상승 이후에 다수의 종목군들이 뭐 다수의 종목군들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예. 모든 이제 하락 어떤 전환을 지금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은 트럼프가 콕 집어서 우리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미국의 LNG 선박을 이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조선주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해운사에게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결국 물동량이 많아야 된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 데이터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 제법 높게 나왔고 물동량도 올해 1분기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물동량이냐 아니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이 물동량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지난주 혹은 이번 주 많이 들어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관세 여파를 받기 전에 물건을 대량으로 받아놓는 나라가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4대 분량을 벌써 확보를 할 정도로 미리 이제 물동량 혹은 이제 미리 재고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월과 2월과 3월의 물동량이 높아진 것은 경기가 좋아서 물동량이 높아졌다기보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해운사들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만약 마무리가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재고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물동량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장에 관한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을 좀 잘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해운주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거의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인 해운주인 HMM도 그렇거든요. 실질적인 수혜는 오히려 조선주가 받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입항 수수료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네요. 그 중국산 배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조금 더 많이 비싸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이패스 지나가는데 네. 더 많이 내는 중국산 배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통행료가 그렇죠. 이제 비싸지는 거죠. 네. 길이 다른 거죠. 그렇죠. 한국조선이 들어가는 길과 네. 중국고선이 들어가는 길. 그럼 결과적으로 해운주들에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운주들의 움직임, 아니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일단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들의 어떤 추세를 놓고 보고 있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가 지금 부분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업스트리밍,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쪽은 조선 빅4라고 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자재 안에서도 엔진 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엔 결국 세 번째, 네 번째로 갔었을 땐 세 번째 단에는 이 본행제 관련 기업들 두 기업이 딱 떠오르죠. 한국화분과 동성화이텍. 그리고 네 번째는 피팅 밸브 쪽. 이렇게 이제 부분별로 돌아가는 지금 순환 사이클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해운도 안 가고 조선도 안 가는데 왜 해운은 부정적으로, 조선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조선은 미국이 필요로 하다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계속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우리가 좋다고 한 게 언제쯤이었죠? 이미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에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로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트럼프 이야기는 1%도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미 수주 잔고를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이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조선이기에, 여기에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붙으면서 속도가 빨라진 것은 있어요. 속도가 빨라진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잠시 변동성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답답할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조선주나 해운주나 저희가 이제 금요일 마감 시장에 가면서는 크게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선주 이야기 저희가 또 본부장님과 나눴던 게 정말 이제 작년부터였던 그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거여서 이게 그러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미 좀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보실까요?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돼요. 가격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던 타이밍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예. 한 조선주들에 대한 제 긍정적인 뷰는 최근 2, 3주 전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모아가는 것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미 그때 기준으로 바닥 대비 벌써 적게는 10%, 대형주 기준으로, 많게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20%, 30% 혹은 신고가로 벌써 넘어가 버린 종목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다렸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은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만약 HD 현대 마린 엔진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뭐가 HD 현대 마린 엔진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현대 힘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HD의 현대 마린 엔진이 오늘같이 이제 좀 약할 때는 뭐 현대힘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눈치 빠르게 바로 현대힘스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몇 가지 기업은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요. 조선주의 계속되는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도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원전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 오늘 또 상승이 나와주죠. 이게 약간의 정책적인 이슈가 또 따라 붙었고요. AI 원전 생태계 동맹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목받았던 배경부터 조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현 정부에서 계속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었다가 작년 12월 달에 일말에 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섹터. 만약 기존의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혹은 바뀌게 된다면 계속 미뤄졌던 정부 차원에서 미뤄졌던 원전 산업이 조금은 더 밀릴 수 있지 않겠는가? 우선순위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혹은 어떤 후보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원전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조금 괜찮았었던 섹터였던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섹터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근데 오늘은 다른 섹터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어떤 강세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 원전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원전주 하나만을 놓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자의 지금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좀 재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AI에 100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AI에 100조 투자를 한다는 것은 GPU와 NPU 중에서 NPU, 그러니까 필요사 AI와 같은 기업들에게 관심을 쏟겠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필요사 AI와 같은 설계 기업에게만 뭐 투자를 한다라기보단 AI와 데이터 산업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전력원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따라 붙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먼저 제일 최선 앞단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그 다음 순서로 전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이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플러스 우리나라만 원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모두 다 원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만 반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하루라도 빠르게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서 뛰어야 하는데 일단 출발이 늦은 만큼 그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좋아했었던 혹은 기대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결국 유럽 쪽에 대한 수주 이거를 따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였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죠. 일단 올해 들어오면서 체코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사 중에 공교롭게도 체코에 있는 기업이 바로 스코다 파워인데 이 스코다 파워가 만드는 이 터빈이라는 어떤 제품이 원전에는 필수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체코 대통령이 최근에 왔다 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여기에 공장이 있다기보단 또 좋은 뉴스가 뭐였냐? IPO를 진행을 합니다. 체코 시장의 IPO를. 그만큼 지금 굉장히 또 좋은 기술력과 함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지금 체코 시장에 수주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이기에 저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게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팀 코리아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죠. 여기에는 한전 KPS가 있고 한전 기술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우진엔텍과 같은 기업들, 우리기술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같이 팀을 꾸려놨는데 일단 오늘 그동안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한전 KPS와 한전 기술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조금 더 정보가 빠른 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들 정도로 원전주들에 대한 강도가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전 정부에서 워낙 밀었었던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원전 쪽은 다시는 좀 쳐다보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원전이라는 에너지원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 정부에서 행했다라고 해서 덮어놓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런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오면서 오늘 정책주로 또 엮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본부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수주에 관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또 소형
태양 원전 쪽에 관한 모멘텀들도 사실 아직 좀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사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한전 기술이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긴 네. 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여타 다른 이제 정체 테마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못 잡아요. 이 정도의 오히려. 움직임을 저는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사 AI 제가 언급드려서 한번 이쪽에 대한 관련주를 말씀을 드려보면 포바이포가 최근 5거래일 내에 두세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기업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제는 못 사죠. 정말 강심장이 아닌 이상 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저출산 관련주 움직였을 때 에르코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바닥 대비해서 거의 2주일 만에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지건설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달 새에 5배, 6배 정도 이상 오른 그러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속도감이 세게 나오면 가지고 있을 땐 좋죠. 근데 없으신 분들이 새롭게 공략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만큼 저는 오히려 원전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는 것 그것을 좀 논외로 치고 보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원전 소형도 그렇고 대형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워낙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한 상황인 거죠. SMR을 아무리 빠르게 도입을 한다고 해도 3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정말 빠르게 해서 7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력이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당장인 상황이라 급한 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전의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 관심도가 이쪽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국내에서만 한정되면 안 되고요. 해외에서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쫓아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전주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칭이 될 거예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당연히 탑티어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위단에 그러면 어떤 기업을 둘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기술과 그리고 우진엔텍을 두겠습니다. 한전기술과 한전 KPS는 별도로 어차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기업에 이제 원전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복합적으로 에너지원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모두 또 걸려 있는 기업이 BHI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는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우진엔텍, BHI 이렇게 압축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남은 기업들은 뭐냐? 그냥 겉만 뭐 원전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수익성을 먼저 이 앞단의 네 기업이 보여줘야 제가 방금 거론하지 않았던 기업들까지도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기술과 같은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본부장님 짚어주신 거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의 차트를 전부 다 봤더니 최근에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조용조용히 그렇죠.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주가 최저점을 최근에 찍었던 만큼 그 하락을 버텼던 보유자분들은 아마 지금 손실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올해 여름 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내 변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조정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라기보단 미국 증시의 어떤 관세 여파,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 여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크게 문제 없었던 조정. 그리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으나 기존의 가격대로 저는 회복을 한 수준이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니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가격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뭐 관심 있게 보셨던 중소형들 중에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토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최근에 이 박스권 그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략 자세히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보셨는데요. 마감 전 특징 주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 본부장님과 나눴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마감 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기업들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먼저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기업은 한미반도체. 오늘 7.06% 상승하면서 72,800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SK하이닉스와의 동맹 관계가 깨지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계속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쪽도 지금 공교롭게도 사실 한미반도체가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하고의 불편했던 관계가 오히려 HBM이라고 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중심이 되면서 SK하이닉스하고 이제 더 가까워지는 계기,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어떤 이 비중 중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또 한미반도체가 또 그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은 상황.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어떤 대항마라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좀 아직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원화 하는 것보다 이원화를 해야 추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할 수 있어서 하나비전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하나비전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기술에 대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과연 하나비전이 TC본드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근데 또 반대로 하나비전이 만약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한미반도체의 어떤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시각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올해 결국 이제 그런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일어난 거죠. SK하이닉스하고의 한미반도체가 약간은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사이가 좀 깨진 듯한 좀 뉴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비전이 최근에 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비전보다는 한미반도체가 또 시장에서 강해요. 일단 나왔었던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SK하이닉스가 TC본드 관련한 대량 발주를 좀 주긴 했는데 아직 어디에다 줬는지는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비전과 뭐 한미반도체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하나비전이 아무리 많이 치고 올라왔어도 지금 당장은 한미반도체가 아니겠는가라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선 오늘 한미반도체가 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그런 스토리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혹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어제 이제 TSMC가 보여줬다시피 지금 당장도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만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힘 그리고 HB의 힘이 조금은 떨어진 것은 인지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펩트론 관련한 전략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한 모멘텀 가져가지만 지금 오후장에 뜬 공시로는 임상시험 자진 취하 이야기도 또 들려오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 주의 글로벌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경부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하겠다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틀 만에 일라일리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관련주라고 보이는 이제 펩트론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 현 구간에서 임상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매매 전략 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땐 가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고 위에서 플레이가 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되지만 만약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빠르게 비중 축소하는 게 지금은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펩트론이 부담이 된다면 D&D 파마텍과 같은 기업들 경구형 GLP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마감 시장 향해 갖는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 시장 살펴보고요.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금요일 우리 시장도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1% 못 미치는 0.56%, 그리고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계속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전반적인 시장 수급이 막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비교적 조금 이제 정치 테마 섹터 몇몇 테마 빼고는 좀 조용했던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휴장이어서 굉장히 참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평선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지표에 딱 걸리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말지는 결국 주말 사이에 나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현물 중심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약한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기관이 일정 부분을 채워주긴 했지만 그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급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관세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의 다수가 되돌림이 나온 그런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극단적으로 한 번 더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최악은 지나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금요일 시장 마감 지어보고요. 오늘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장 전략들, 다음 주 전략들도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뉴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미리 보기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에서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빛났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경기 방어주인 식품이나 통신주가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 16일에 따르면 농심은요, 전일 대비해서 4% 올라서서 5거래 연속 상승을 나타냈고요. 동원 F&B는 6.67%, 동원산업도 5.76%, 빙그레와 대상, 오리온과 같은 종목군들도 모두 다 올랐습니다. 식품주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나는 가운데 개별 호재도 더해졌는데요. 농심은 라면 판매 실적 호조와 오리온은 생산기지 증설, 그리고 삼양식품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편입 기대감 등이 있습니다. 통신주 역시도 강했습니다. 최근 흐름 보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모두 올랐고요. 신한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음식료와 유틸리티, 통신과 경기 방어주가 광세를 보였다면서 불확실성 방어용으로 순환매가 일어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좋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치 테마 섹터를 따라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에 버틴 경기 방어주, 성장주가 될 수 있을까? 성장주가 된다면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식품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런 욕심을 우리가 음식료 업종에 부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양식품이 너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삼양식품은 과연 어디가 될까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삼양식품처럼 또 다른 거대 기업이 탄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보다도 결국 해외에서의 어떤 신드롬 아닌 신드롬을 일으켜낼 제품이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신드롬을 통해서 한번 불붙었다가 쑥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또 뭐가 있냐면 냉동김밥, 그리고 핫도그를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작년에 이 불닭볶음면과 함께 뭐 냉동김밥도 한번 크게 시장에서도 테마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핫도그 테마도 좀 있었는데, 결국엔 살아남은 것은 돌고 돌고 돌아서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었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신드롬 형태의 어떤 흥행보다도 한번 흥행을 하고 나서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매출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제2의 이 식품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하면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경기 방어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조건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관심 있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우선은 부동의 1위는 삼양식품일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규모 면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적인 면을 좀 놓고 보면 농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인기 있기 전에 농심 신라면이라는 제품이 사실은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이었기에 일단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제 농심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기업이 생각이 나죠. 빙그레와 롯데칠성.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차가운 음료 많이 먹으니까 빙그레 봐야겠다, 롯데칠성 봐야겠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체크를 해 보시려면 언제가 낫냐면 지금이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가 차트 괜찮은가요? 그러면? 그렇죠. 빙그레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빙그레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진 않죠. 맛이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맛있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 옆에 있으니까 이 메로나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그렇게 막 열광하지는 않잖아요. 네. 워낙 그냥 항상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 메로나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가 따로 열릴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흐름이 지금 미국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흥행도가 이어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기록했었던 11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은 괜찮습니다. 오리온은 괜찮은데 뭐가 좀 한 가지 좀 걸리냐면, 작년에 오리온이 왜 급락했느냐. 갑자기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맞지도 않는 어떤 사업에 연결고리도 없는 곳에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 말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정이 나왔지만, 그때 하락분을 모두 지금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특히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 이제 생산 공장을 좀 가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봤었을 땐 기업 규모로는 저는 농심,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부동의 1위고요. 농심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계절적인 성수기와 해외 매출 비중을 본다면 빙그레,
그리고 조금은 더디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 지난 어떤 주가의 조정의 모든 회복을 좀 보여준 쪽은 오리온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여름 관련한 기업군들을 많이 좀 보시는데요. 본부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빙그레를 조금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월 달 지나서 6월 초가 고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략해도 괜찮을지 작년 패턴이랑 비슷하게 움직일까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빙그레는 지금의 위치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포인트는 투신에서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이 언제 끊기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던 랠리가 4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약 2달 나왔거든요. 만약 여기서 비슷한 어떤 랠리가 나오려면 투신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투신이 꾸준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수급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뭐 이때만큼의 강한 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빙그레 또 수급적으로도 체크를 해주셨었고 우리가 또 식품주 내에서 그리고 또 과자, 또 빙과류주 내에서 어떤 기업들 바라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계절적인 성수기에 또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시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전략 주셨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워낙 주목받는 뭐 정치테마 섹터라든지 특정 테마주들을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그에 따른 또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또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통신주 쪽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2025년도 들어서 또 2024년도부터 쭉 상승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통신주들이 이제 잘 버텼다라고는 하지만 고점 부담감은 없을까요? 더 갈 겁니다. 아마 그런 다음 주에 건가요? 더 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통신주 안에서 KT가 지금 주가의 위치 혹은 주가의 추세가 대장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순서가 갈렸다, 순위가 갈렸다, 패턴이 갈렸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한 혹은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좀 했었던 뉴스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했던 KT가 그 힘을 받아서 이번 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이뤄낼 수 있는데 사실 KT 한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보니까 이것도 투자했으면 굉장히 괜찮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 1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네요. 굉장히 피곤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치만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방어주의 성격으로 여러 가지를 좀 바라보시는데 최근에는 저는 음식료 업종이 가장 좋고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안 좋다기보단 포모 현상에 좀 시달리게 만드는 어떤 종목군들 중에 한 대표적인 섹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신주가 강하고 한때는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그 상승폭 자체가 하루하루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답답한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투자 전략에 맞게끔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또 짚어주셨던 그런 우리가 좀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4-5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시장 전략들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 방어주들이 최근에는 빛났던 시장이었습니다. 계속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강한
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한켠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전략들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테슬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영향감도 받아갈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져요. 본부장님 좀 시나리오를 짜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조금 협의가 진행되는 모습들이 주말 사이에 나오거나 다음 주에 나와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잘 풀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이미 한껏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지 못한다면 뭐 어떤 섹터가 됐든지 간에 한 번 정도의 큰 어떤 눌림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최소 2, 3분기까지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나왔었던 정치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조정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매수의 어떤 위치로 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시장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테슬라가 주차된 차를 방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CEO로 인해서 흥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CEO 리스크를 온전히 받아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현기차 쪽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 시나리오도 조금 예상을 해볼까요? 오늘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현대차 기아가 지금 오늘 올라왔었던 이유는 딱 하나겠죠. 저처럼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을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순서가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카드로 좀 꺼내낼 수 있는 게 이미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선, 방산 이쪽 부분이라서요. 자동차주들은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부품사는 예외. 그러니까 자동차를 볼 때 보더라도 지금은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자동차 부품사는 조금은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협상에 관한 기대감들 역시나 시장에 나오면서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다음까지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면서 저희가 금요일 시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이번 주 시장 고생하셨는데요. 따뜻한 한마디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안 좋은 악재는 언제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큰 상황인 거죠. 특히나 이번처럼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우리가 좀 걱정했었던 최악은 지나가고 있으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이 나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간밤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측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어떤 카드들로 좋은 딜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도 저희가 발빠른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